관련된 주제를 여러분이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 선교 현장과 관련된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좋죠. 여러분이 경험한 것들,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더 사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주제,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공과 관련돼 있더라도 현재 이슈가 되는, 그러니까 지금 상황 속에서 선교나 아니면 시사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그런 주제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선교와 관련돼서. 그런 것들을 논문 주제로 선정해서 논문을 발표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하겠죠.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제를 정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또한 내가 꼭 연구해 보고 싶은 주제. 그래서 우리가 처음 논문을 쓰고자 이제 계획을 잡고 주제를 선정하고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 주제에 대해서 꼭 연구를 해보고 싶다라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 열정이 없으면 이제 끝까지 밀고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논문 한두 편 보고서는 이거다, 이게 아니고, 정말 내가 평소에 아니면 사역을 하면서 이거는 꼭 내가 깊이 있게 연구해 보고 싶은 것이 있어 하면 그 주제를 하는 것이 여러분이 논문을 쓸 때 유리합니다. 그리고 또 논문을 쓸 때는 효율성을 생각해야 돼요. 효율성이라는 것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 그러니까 우리가 한정된 시간, 그리고 한정된 물질, 그리고 나의 어떤 수준, 실력, 그리고 내가 연구할 수 있는 주제에 대한 어떤 자료들을 모을 수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효율적으로 논문을 쓰기 위해서. 그게 무한정으로 나에게 있다면, 정말 나에게 시간이 너무 많고 뭐 돈도 여유가 있고 그다음에 나도 학식적으로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은 뭐 얼마든지 내가 주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마음껏 선정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면 선교 사역 감당하고 또 교회를 섬기고 또 가정을 돌보고 여러 가지 많은 제한된, 한정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논문을 쓴다는 것은 효율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과연 내가 이 논문을 쓸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현실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고, 나에게 제한된 시간 속에서 할 수 있는 주제,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자원과 어떤 나의 수준을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것이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서 논문의 주제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현실적인,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논문을 완성을 위해서 주제는 너무 넓어서는 안 돼요. 어느 정도는 이 제한적인, 조금 좁고 또 구체적으로 논문의 주제를 설정하는 것이 분명한 방향성이 있게 됩니다. 너무나도 와이드하고 브로드하게 해버리면 사실 그런 주제는 모호하고 또 그 모든 것을 다 담아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 박사 논문 보통 200페이지에서 250페이지 정도거든요. 근데 그게 많으면 많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어떤 주제를 이렇게 좁혀서 구체적으로 해야만이 그 분량 안에서 내가 원하는 논문, 좋은 논문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샘플로 이제 주제를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캄보디아의 기독교 복음화를 연구한다, 이렇게 정했을 때 부제로
어떤 기간을 설정해서 2000년에서 2021년, 약 20년 동안, 그리고 지역을 선정해서 푸놈펜 지역, 그리고 또한 OM 선교사를 통해서 영향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면 뭔가 구체적이고 더 방향성이 잡히게 되죠. 그래서 그런 주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이 주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용이한 주제를 선정해야 됩니다. 특별히 선교지에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구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책을 주문하려면 한국에서 보내주던가 무슨 아마존을 통해서 주문할래도 많이 비용도 들고 그리고 많은 시간이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정보 수집하는데 어떤 주제에 어떤 자료조차도 많지 않다 그러면 연구 주제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어떤 주제를 내가 선정했는데 그 주제의 키워드를 RISS나 이런 서치하는 온라인에서 그 논문 주제에 관련된 논문이 한 50개 이상 된다. 그러면 그거는 정보 수집이 용이한 주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렇게 많은 논문을 썼다는 것은 그만큼 그 주제가 가치가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필요 그리고 관심이 많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 그 주제에 대해서 논문이 10개 이상은 된 그런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여러분이 논문을 쓸 때 수월한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논문을 내가 아무리 좋은 주제라고 내가 생각을 해도 그 주제에 대해서 키워드를 검색했는데 정말 자료가 별로 없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내 얘기를 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그거를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백업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있어야만이 내 논문을 그런 학문적인 이론을 빌어서 내 논문을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논문이라는 것이 내 얘기만 다 쓰는 게 아니고 기존의 여러 학자들이 쌓아 올린 어떤 그 밤에 내가 나의 아이디어의 벽돌 한 장을 올려놓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지 내가 완전히 그 80, 90%는 나만의 독특한 아이디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거는 정말 좋은 주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주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연구했던 주제들이 좋은 주제가 그만큼 내가 정보 수집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더 우리가 어떻게 주제를 선정해야 될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문 주제를 선택하는 방법 첫 번째는 뭐냐면 대상을 선정하는 겁니다. 대상. 그러니까 내가 연구해야 될 대상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먼저 고민을 하셔야 돼요. 내가 논문을 쓰는데 과연 이 논문의 대상을 어디로 설정할 것인가. 그거는 이제 특정 그룹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다. 아니면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 아니면 여성이다. 아니면 남성이다. 혹은 뭐 선교사, 목회자, 혹은 장애인, 아니면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현지인이라든가 이런 특정 그룹의 대상을 먼저 고려를 해서 주제를 선정하면 좋습니다. 아니면 이제 특정 지역, 농촌이라든가 아니면 도시 혹은 내가 사역하고 있는 뭐 일본에서 내가 사역한다 그러면 일본 전체보다도 내 사역하고 있는 지역, 도시의 이름 혹은 태국도 역시 어떤 도시 이름, 내가 러시아면 어떤 지역 이름 이렇게 특정 지역을 대상을 선정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 특정 교회, 내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를 중심으로 내가 그 주제에 대해서 논문을 쓰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꼭 연구해 보고 싶은 연구 대상, 이게 무엇인가. 이거를 고려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에 있는 어린이, 아니면 뭐 특정 교회를 중심으로 한다 그러면 분당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그 포커스를 연구하는 대상을 분명하게 탁 집어주면 우리가 그 교회 아니면 그 대상에 연구하고 비슷한 대상을 연구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논문이 되는 거죠. 우리가 와이드하게 브로드하게 그냥 전체를 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연구 대상을 좁혀라. 이것이 주제를 잡는 데 있어 여러분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선교적인 방법론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구의 대상을 선정했다면 내가 그 연구의 대상을 어떤 방법으로 연구할 것인가, 그것은 특정 어떤 선교적 이론으로 연구 대상을 조명을 하는 것이요. 그래서 어떤 주제로 그것을 해석할지를 결정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선교적인 그 어떤 이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내가 관심 있는 선교적인 주제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연구의 대상을 그 방법으로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선교적 교회라는 어떤 개념으로 그 대상을 조명하는 거예요. 아니면 복음 전도 전략이라는 것, 아니면 치유 상담, 혹은 선교사 훈련, 아니면 교회 성장 방안, 그러니까 어떤 지역, 어떤 교회, 아니면 어떤 지역의 교회 성장 방안 연구, 아니면 뭐 가정교회를 어떤 주제로 잡아서 그 대상을 연구하는 거죠. 아니면 어떤 개인, 어떤 목회자의 설교를 분석하는 것, 혹은 선교사 어떤 위기 관리, 아니면 리더십, 아니면 어떤 지역의 교회 개척, 부흥 전략, 혹은 은사 개발, 이런 다양한 선교적인 주제들, 이론들, 이런 것들, 나에게 관심이 있는 분야, 혹은 내가 이런 부분으로 어떤 대상을 조금 깊이 있게 연구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나는 그러면 저런 여러 가지 주제 중에서 어떤 것을 캐치해서 잡아서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대상이나 지역을 조명하고 연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고민을 하셔면 연구 주제를 잡는데 여러분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분명하게 잡히게 되면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이론적으로 어떤 걸 공부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또 방향이 잡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주제들 속에서 나에게 꼭 공부하고 싶은, 연구하고 싶은 주제들을 여러분이 찾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 가지 필터로 구체화하라. 이제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 본 건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는 이제 필터라는 것은 뭐를 걸러주는 거예요. 역할을 하잖아요. 커피도 필터가 있어서 이제 커피를 내릴 때나 아니면 정수기도 필터가 있어서 걸러주는 역할인데, 이거는 이제 주제를 좁히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논문을 키워드 검색을 할 때 논문의 제목들을 보면서 세 가지 필터가 있는지를 찾아보시고, 꼭 세 가지 이상의 필터로 어떤 나의 주제를 이렇게 조금 더 구체화하는 작업들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앞서 말했던 연구 대상, 필터 첫 번째는 연구 대상. 뭐 어려운 말로 종속 변수라고 하는데, 영향을 받는 변수가 이제 종속 변수라는 말을 씁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어떤 직장인이 회사에서 일을 해요. 그러면 월급을 받잖아요. 그 월급을 받는 거
과 그 사람의 소비 패턴을 만약에 연구한다라고 했을 때 월급을 얼마만큼 받느냐와 이 변수와 또 그 사람의 소비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두 가지 변수가 있을 때 이제 어떤 게 종속 변수냐라고 하면은 바로 영향을 받는 것, 소비 패턴이죠. 소비 패턴. 그러니까 내가 돈을 얼마만큼 버냐에 따라서 소비 패턴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변수라고 말해요. 보통 연구할 때 종속 변수는 영향을 받는 것, 그다음에 독립 변수는 영향을 주는 것. 어쨌든 첫 번째 필터는 연구의 대상, 내가 연구하는 대상을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이제 한 가지 필터로 잡고, 두 번째는 연구적 선교적인 주제, 아까 말했던 뭐 선교적 교회라든가 교회 부흥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선교사 탈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주제들을 하나의 또 변수로 해서 필터 두 번째 필터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금 더 그 영향을 주는 중간에 매개 변수로서 다른 영향을 어떻게 관계 속에서 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뭐 중간에 매개 변수라고 한다면 아까 예를 들면 남자냐 여자냐, 뭐 연령대, 뭐 이런 것들이 매개 변수라고 할 수가 있죠. 어쨌든 그 연구 대상과 선교적 주제를 잡고 선교적 변수는 뭔가 다른 필터, 선교적인 다른 주제일 수도 있고 연구 대상을 한정하는 어떤 변수일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정하는 논문의 주제 속에 이렇게 세 가지의 연구 필터가 있게 되면 그 연구가 조금 더 구체화되고 좁혀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가 뭘 준비해야 될지, 어떤 연구를 해야 될지가 어떤 방향성이 잡히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논문을 키워드 검색하잖아요. 여러분이 쓰고자 하는 주제에 대해서. 그러면 그 여러 가지 논문의 제목들을 여러분이 보시고 이 원칙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그 논문의 제목 속에 세 가지 필터들이 있는가, 그래서 논문이 구체화됐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다른 논문들을 정리해 가면서 여러분이 그거를 정리해다 보면 여러분이 쓰고자 하는 논문의 주제가 떠오르게 되고 내가 어떻게 그것을 구체화할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 주제가 선정이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갈지가 선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제 선정하는 것은 사실은 보통 이제 코스옥이 끝나고 논문 학기가 시작되면 한 달 정도는 고민을 해야 돼요. 논문 주제를 선정하는 거. 물론 이제 그 전부터 미리 고민하면서 이제 그 선행 연구를 고찰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생각하면서 그것을 준비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주제를 잡는 것이 논문을 쓰는 데 있어서 제 첫 번째 만나게 되는, 고민하게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세 가지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이 논문을 구체화하고 그것을 한번 정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제가 다른 플러에서 박사 논문 제목들을 제가 가져왔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보시면서 어떤 논문들을 다른 분들이 썼는지 내용을 한번, 그 제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 8개 논문을 가져왔는데요. 이거는 진짜 플러에서 졸업 논문으로 지금 저장되어 있는 파일들의 제목을 제가 가져온 거예요. 첫 번째 보면 귀납적 성경 공부를 통한 브라질 복음주의 목회 지도자 훈련 방안, 이런 제목. 그다음에 내적 치유를 통한 교회 성장에 관한 연구, 축복 감리교회를 중심으로. 셀 지도자의 리더십 개발과 훈련을 통한 효과적인 새 가족 양육에 관한 연구, 성석교회를 중심으로. 수요 직장인 예배를 통한 교회 갱신 연구, 서초 반석교회를 중심으로. 그리고 스리랑카 복음화를 위한 선교 전략의 상황화에 관한 연구. 그리고 어린이를 위한 내적 치유 방안에 대한 연구 실제. 전인 구원을 위한 치유 목회에 관한 연구, 동전교회를 중심으로. 또 8번째는 한인
이민교회 1세 성도의 내적 치유, 나성 영락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직접 풀러에서 디민 논문을 썼던 논문의 제목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주제를 선정하는 필터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연구 대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1번 이 제목 속에서 연구 대상이 뭘까요? 연구 대상이 생각해 보면 브라질 복음주의 목회 지도자, 브라질에 있는 복음주의 목회 지도자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이제 축복감리교회라는 대상을 선정해서 그 교회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역시도 성석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대상이 성석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보면 이제 축복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우리가 이해할 때 이 논문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축복교회와 비슷한 규모에 있는 교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물론 이제 컨텍스트가 100%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만약에 그 축복교회, 감리교회라는 지역에 있는 비슷한 규모의 교회들이 교회 성장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연구 주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역시 이제 서초 반석교회라는 이제 교회를 한정하는, 대상을 한정하는. 그래서 이런 대상을 통해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논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도움을, 물론 이제 논문을 즐겨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논문 보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일반적으로 논문 쓸 때 논문 보죠. 일부러 논문을 찾아서 보는 사람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논문을 어쨌든 쓸 때 보게 되는 경우가 어떤 내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 어떤 규모, 아니면 그 교회 컨텍스트, 지역, 이런 것, 교회 성도들의 구성 요인,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슷한 교회의 연구 논문들을 우리가 찾아서 그것을 참고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후배 어떤 연구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논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우리가 논문을 쓰는 이유는 바로 그런 도움을, 1차적으로는 여러분 스스로가 나의 사역을 학문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죠. 그 다음에 물론 학위를 받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기도 하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바로 여러분의 후배 선교사님들이 여러분이 논문으로 남겨진 그 학문적인 그런 결과물들을 통해서 그 다른 지역이나 아니면 동일한 지역에서 선교를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러분이 사명감을 가지고 논문을 여러분이 써 나간다면 정말 하나님께서도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사역이 아닌가. 제가 논문을 지난번에 강의할 때도 논문은 사역이다, 논문은 선교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이 논문을 써 가시면 더 힘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5번에 보면 스리랑카 복음화를 위한 선교 전략의 상황에 관한 연구. 그래서 여기 스리랑카라는 나라를 이제 정하고 이제 논문을 썼지만 이거는 좀 너무 브로드예요. 스리랑카 전체를 복음화한다는 게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얼마나 다양한 어떤 그 지역과 문화와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해서 다 똑같지 않잖아요. 지역마다 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고 또 세대별로 다 다르고 남자 여자별로 다 다른데
그러니까 저거는 너무 좀 와이드하다는, 브로드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대상이, 연구 대상은 이제 스리랑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어린이를 위한 내적 치유 방안에 대한 연구. 이것도 이제 어린이라고, 연구 대상이 어린이라는 거는 알겠지만 저게 한국 어린이인지 일본 어린이인지, 어느 지역의 어린이인지, 이것도 역시 좀 너무, 그 제목이 너무 브로드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논문의 제목들을 보면서 저게 좋은 주제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박사 논문은 좀 더 구체적이고 연구 대상과 또 선교적인 이론들, 그리고 매개가 될 수 있는 또 다른 변수나 아니면 그런 필터를 사용해서 조금 더 구체화하는 작업들이 주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는 것을 보시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먼저 연구했던 분들이 썼던 논문들의 제목들을 보시면서 요 주제는 조금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이런 안목들이 여러분들이 생기면 그것이 여러분이 논문의 주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이제 여러분의 실력이 되는 거죠. 일곱 번째는 동정교회가 바로 선교 그 연구 대상이게 되겠죠. 그다음에 여덟 번째도 나성영락교회가 연구 주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나성영락교회는 이제 LA에 있는 영락교회이거든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장로교니까 이민교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논문 주제이겠구나, 그런 주제 제목을 보고, 논문 제목을 보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주요 선교 이론이 무엇인가, 연구 대상을 보았다면 선교 이론이 뭔가. 첫 번째는 귀납적 성경 연구를 통해서 브라질 복음주의 목회자, 지도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귀납적 성경 연구를 어떤 이론적인 아주 중요한 주제로 삼았어요. 그것을 통해서 연구 대상을 조명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내적 치유. 내적 치유로 이 축복감리교회를 연구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셀 지도자의 리더십 개발, 훈련, 이런 것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수요 직장인 예배 혹은 교회 갱신. 그래서 보통 이제 세 가지 필터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수요 직장인 예배를 통해서 교회 갱신, 이런 굵직굵직한 선교적인 주제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연구 대상은 서초 반석교회.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좁혀주면 그것이 박사 논문 하기로서 그래도 방향성이 잡혀 있다, 균형이 잡혀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스리랑카 복음화를 위한 선교 전략의 상황화에 관한 연구,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조금 제목들이 굵직굵직하게 너무 큰, 그리고 지역도 너무 크고, 요거는 제가 보기엔 좀 주제가 적당한 주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복음화라는 것, 그다음에 상황화, 뭐 선교 전략, 뭐 이런 주제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그 어린이를 하는데 내적 치유, 내적 치유. 그럼 사실 그다음에 뭐 실제라는 것을 통해서 뭔가 구체화 시키겠다라는 것도 이제 표현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너무 브로드하다, 제목이. 그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는 전인 치유 목회가 중요한 어떤 이론의 근거가 되죠. 치유 목회를 통해서 동정교회를 치유 목회를 통해서 동정교회를 이제 연구하는, 조명하는 그런 것. 그다음에 여덟 번째도 역시 내적 치유. 그리고 나성 영락교회라고 했는데 조금 더 좁혀서 이민교회 1세 성도라는
그 필터를 더 하나 사용해서 나성영락교회 안에도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민교회 1세 성도니까 이제 연세가 많은 분들이겠죠. 1세면 이제 먼저 이민을 오신 분들, 1.5세나 2세가 아니라 1세, 그러니까 한국 문화에 익숙한 분들, 그 성도들의 를 대상으로 그 내적 치유라는 어떤 선교적인 이론을 가지고 그들을 조명하면서 연구를 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목을 통해서 논문 제목을 보고도 이 논문이 어떤 방향으로 쓸 것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어느 정도는 감을 잡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는 주제를 선정하고, 주제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뭐 치유 목회, 어떤 내적 치유, 리더십 개발, 아니면 교회 성장, 이런 것들이 이제 주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구체적으로 논문을 제목을 그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제목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그 연구 대상을 분명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주제와 관련돼서 하나의 더 필터를 첨가해서 또 다른 교회 어떤 이론이라든가 아니면 그 대상을 조금 더 좁혀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논문의 제목을 이제 구체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필터 3가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상을 정하고 그 다음에 논문 주제와 메인 이론, 선교 이론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의 필터가 뭔가 이런 것들을 보시면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대상이 축복감리교회인데 내적 치유라는 선교적 이론을 가지고 교회 성장이라는 또 다른 필터를 가지고 그런 관점에서 연구를 하겠다. 축복감리교회를 교회 성장하는데 뭐를 통해서 내적 치유를 통해서 교회 성장을 하겠다 이거죠. 그런 연구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3가지 필터가 이 논문의 제목 속에 어떤 3가지 필터가 구체화됐는가를 여러분이 살펴보시면서 제가 뭐 8개만 논문 제목을 가져왔지만 여러분이 온라인을 통해서 많은 논문들을 서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논문 주제 잡기가 너무 어렵다. 논문 제목을 잡기가 어렵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구체화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온라인 리서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제목을 하는데 일단 한번 다른 제목을 제가 더 가져왔거든요. 여기서 한번 좋은 논문 제목이 어떤 건가 이제까지 제가 설명드린 그 3가지 방법을 통해서 새로운 그 논문의 제목들을 8개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우리가 같이 보면서 어떤 게 좋은 논문 제목인가 여러분이 속으로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정서적 부흥을 위한 목회 방안 연구 이렇게 했는데 이게 대상이 없어요. 그죠? 근데 이게 진짜 논문으로 제출된 거예요. 이미 논문으로 제출돼서 풀로 도서관에 들어가 있는 책들의 제목이거든요. 논문의 제목. 물론 이제 디민이기 때문에 PhD랑은 조금 수준이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논문의 제목을 보면서 이게 좋은 논문인가 아닌가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서적 부흥을 위한 목회 방안 연구. 그러면 이 대상이 없단 말이에요.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이걸 하는지. 그리고 이제 성서적 부흥이라는 이 이론적인 어떤 그 주제를 가지고 그 다음에 목회 방안을 연구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건 너무 좋은 주제 논문의 제목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두 번째는 조용기 목사의 영적 리더십 연구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부제로는 클린턴의 리더십 개발 이론 중심으로. 그래서
클린턴 교수님이 풀러에서 리더십으로 굉장히 큰 학문을 이루신 분이거든요. 그 클린턴 교수님의 리더십 개발 이론이 있는데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바로 조용기 목사님의 어떤 영적 리더십을 연구하겠다. 이거는 굉장히 나름대로 제목만 봐서는 좋은 제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세 가지가 대상이 분명하죠. 조용기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을 나는 연구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특별히 영적인 리더십, 조용기 목사님의 영적인 리더십을 연구하겠다. 근데 어떤 그 이론적인 배경을 가지고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클린턴 교수님의 리더십 개발 이론, 그것을 가지고 분석해내겠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흥미롭죠. 그래서 제목만 봤을 땐 그래서 요거는 좋은 주제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조용기 목사님에 대한 것을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논문이다. 제목만 봐서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그룹 사역을 통한 중국 대도시에서의 선교적 교회 설립 전략에 관한 연구했어요. 근데 대상이 보니까 심양, 중국, 몽은 단체를 중심으로 이렇게 한정을 했고 그 다음에 중국 대도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중국이 워낙 넓으니까 심양이라는 지역 그리고 특별히 중국 몽은 단체라는 한정된 그래서 조금 더 구체화했습니다. 연구 대상을. 그리고 어떤 선교적인 이론으로는 소그룹 사역이라는 것, 그 다음에 그 어떤 선교적 교회 설립 전략에서 조금 더 구체화시켰죠. 그러니까 그 지역과 대상을 구체화하고 그 다음에 분명한 목표를 선교적 교회 설립 전략.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모은 단체를 중심으로 선교적 교회를 설립하는 전략을 어떤 것으로 소그룹 사역을 통해서 내가 연구하겠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나름대로 좋은 논문의 제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브라질 캄프 그란지 베다니 학교에서의 기독교 학교 교육에 관한 연구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대상이 브라질 캄프 그란지 베다니 학교라는 대상을 잡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학문적인 이론에 대한 것은 보이지가 않죠. 그냥 기독교 학교 교육에 관한 연구 이렇게 하니까 너무 일반적인 제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학교 교육이라고 표현했지만 그거를 조금 더 하나의 필터를 가지고 뭔가 구체적으로 어떤 이론, 선교적 이론으로 뭔가 재조명해서 연구를 했다면 조금 더 좋은 논문의 제목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한국 UBF 선교사들과 미국 UBF 지도자들 간의 갈등 해소, 커뮤니케이션 연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은 UBF 선교사들이죠. 근데 특별히 이제 한국과 미국의 여기는 뭐 선교사라고 그랬고 지도자들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UBF 선교사들이 이제 연구 대상이에요. 한국과 미국의. 근데 재미난 거는 한국의 선교사들과 미국의 선교사들의 어떤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갈등이 있는데 그거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커뮤니케이션 연구를 어떤 이론적인 툴을 가지고 그 갈등을 해소해야겠다. 이렇게 이 제목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대상이 있고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연구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조금 더 커뮤니케이션 연구라고만 했지만 여기에 뭔가 학문적인 구체적인 어떤 툴이나 이론을 좀 제시하면서 커뮤니케이션 연구를 했다면 조금 더 좀 더 구체적이고 좋은 논문의 제목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흥미롭긴 하네요. 뭔가 갈등이 있는 거를 전제하면서 그거를 해소하는 방법을 연구하겠다는 거, 커뮤니케이션 방법으로 이제 그런 제목입니다. 여섯 번째는 팀 선교를 통한 교회 공동체의 성장에 관한 연구, 성민교회를 중심으로. 그래서 연구 대상은 성민교회입니다. 성민교회인데 그 목표점은 교회 공동체 성장이에요. 그 성민교회 공동체의 성장이 목표점인데 툴이 뭐냐라고 했을 때 팀 선교를 통해서 그 교회 공동체의 성장을 이루기 위한 연구를 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세 가지 요소는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름대로 잘 논문의 제목으로는 적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보면 서울 영락교회 탈북자 선교에 대한 연구. 이거는 그 대상은 서울 영락교회. 그런데 그 서울 영락교회에서 탈북자 선교라는 영역에 대한 연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뭔가 한 가지의 필터가 부족해요. 그죠? 어떤 분명한 어떤 이론적인 근거를 통해서 탈북자 선교에 대한 연구를 하겠다. 뭔가 그런 제시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서울 영락교회 탈북자 선교에 대한 연구하면 너무 제목만 봤을 때는 이렇게 흥미롭지가 않습니다. 그냥 뭔가 그냥 보고서 수준 뭐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요. 그래서 뭔가 여기에 이론적인 어떤 뭔가 툴이 하나 더 있어서 그걸 통해서 조명을 했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보면 하와이 한인교회 부흥 전략을 위한 오순절 부흥운동 연구 이렇게 했는데요. 하와이에 한인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하와이 한인교회 전체를 부흥 전략을 오순절 부흥운동으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 하와이에 한인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그 모든 교회를 저걸로 다 한다라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대상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하와이에 있는 어떤 지역 아니면 어떤 정확한 교회 이름, 그래서 그 교회를 정하고 그 다음에 목표점은 그 교회의 부흥 전략인데 그것을 어떤 툴로 바로 오순절 부흥 운동을 통해서 그것을 부흥 전략을 짜겠다. 이렇게 했으면 조금 더 좋은 논문의 제목이 될 수 있었으리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논문 제목을 보시면서 어떤 논문 제목이 좋은 논문인가에 대해서 제가 앞서 강의했던 내용들을 여러분이 가지고 그런 안경으로, 그런 스펙트럼으로 여러분의 논문을 주제어로 해서 여러분이 쓰고자 하는 논문의 여러 논문들을 서치해 가지고 그거를 여러분이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게 되면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논문의 제목을 정하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논문의 제목을 정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그 논문이 정해지면 이제 그 논문을 통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자, 그러면 2번 예를 들죠. 2번에 있는 조용기 목사의 영적 리더십 연구하고 클린턴의 리더십 개발 이론 이렇게 제목이 정해져 있다면 이 연구자가 뭘 준비해야 되겠어요? 일단 조용기 목사님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분의 삶을 또 봐야 되고 그분의 사역을 봐야 되고 그다음에 그 모든 것 속에서 이제 그 리더십을 볼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조영기 목사님이 또 개척했던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대한 어떤 자료도 준비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연도별로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리고 그 목사님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그분의 리더십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하려면 그거에 관련된 자료들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그거를 어떤 관점에서 쓰냐라고 했을 때 클린턴의 리더십 개발 이론이라고 했으니까 클린턴 박사님의 교수님의 리더십 개발 이론이 뭐냐? 이거에 대한 것도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클린턴 교수님이 성경에 나온 모든 인물들을 그 클린턴 교수님이 만드신 그 리더십 개발 이론에 따라 다 분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석 방법으로 조영기 목사님을 분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클린턴의 리더십 개발 이론이 뭔지를 정확하게 내가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거를 소개하고, 그다음에 조영기 목사님의 영적 리더십, 그다음에 그분의 사역, 그분의 어떤 교회 성장 이런 것들과 이제 학문적인 융합을 통해서 내 연구 논문이 이제 가치가 있어지고 흥미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논문 제목이 앞으로 내가 그 논문을 쓰는데 어떤 학문적인 일들을 해야 될지가 결정이 되는 거죠. 물론 이렇게 처음에 정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선행 연구, 여러 가지 책들이라든가 이런 이론들을 공부하다가 뭔가 이렇게 변화를 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얼마든지 그거는 가능해요. 그러나 어쨌든 처음에는 분명한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는 좋은 논문의 제목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앞으로 어떤 학문적인 것들을 준비해야 될지를 이제 분명한 방향성이 잡히고, 그래서 그거를 연구하는데 재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영계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유명하신 분이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그분의 어떤 논문을 쓴다고 하면 그분의 자료들을 다 찾아야 되죠. 그분이 어디서 태어나서 어떤 어린이로서 어떤 또 성장하면서 중고등학교를 어떻게 보냈고, 신앙을 어떻게 접하게 되고, 어떤 영향을 받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연구를 찾아서 내가 1차 자료, 오리지널 소스를 찾아서 내가 공부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모르던 사실들을 알게 되면서 거기서 학문적인 희열이 생겨요. 그러면 그게 동력이 되는 거예요. 논문의 동력이 돼서 논문이, 그러면서 이제 교수로서의 어떤 자질이 생기는 거죠. 거기서 남들이 모르는 걸 내가 오리지널 소스에서 찾아서 이제 연구를 했으니까 이제 그게 이제 교수로서의 어떤 자질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문을 하는 과정은 단순하게 학위를 받는다가 아니라 바로 그걸 통해서 내가 학문하는 방법을 깨닫게 되고, 그다음에 나의 어떤 학적인 리더십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은 모르는 것을 내가 오리지널 소스에서 내가 발견한 거기 때문에 내가 말할 수가 있어요. 그게 학문적인 리더십이 생기는 거예요. 학문적인 리더십이 생기면 사람들이 나에게 묻게 돼 있어요. 그게 교수로서의 자질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학위를 마치더라도 이제 어떤 과목을 맡고 이제 그것을 학생들한테 지도하게 되면 이런 논문을 썼을 때 어떤 학문적인 희열들이라든가 그런 열정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맡고 있는 과목들을 나름대로 이제 강의에 대한 여러분의 강의를 만드는 거예요. 교수가 자기의 강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강의안도 만들어야 되고 파워포인트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소스도 다 준비돼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PhD 논문을 쓰면서 그런 학문적인 자질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내가 학위를 마치면 끝이 아니라 학위를 마치면 그게 시작입니다. 교수로서의 자격이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교수로서의 자격은 이 학문하는 능력과 학문하는 그런 어떤 자질이 준비되어져 있을 때 교수로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훈련을 언제 하느냐? 바로 이 논문을 쓰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논문의 제목을 정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학문적인 자질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도움을 드리면, 자, 그러면 어떻게 좋은 논문을, 주제를, 제목을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 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논문을 수집하고 정리를 하는 것이 때로는 필요해요. 여러분이 내가 어떤 제목을 구체적으로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럴 때는 엑셀을 통해서 여러분이 논문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을 이용하는 방법은 일단은 온라인을 통해서 관련된 논문을 수집합니다. 그리고 수집된 논문을 정리를 하는 건데요. 엑셀의 항목별로 정리하고 분석합니다. 내가 써야 될 논문의 주제와 제목을 이제 순차적으로 하면서 정하게 되는데, 이제 구분할 항목을 보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엑셀은 여러분이 다 쓰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제목들이 엑셀에서 그 플러에서 썼던 논문들을 온라인을 통해서 제가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그거를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제목을 적고, 그다음에 논문의 제목, 그다음에 학위 연도, 그다음에 파일을 내가 다운로드 받았는지, 원본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하고, 그다음에 이게 질적 연구인가 양적 연구인가, 그리고 연구 대상이 누구인가, 연구 주제가 무엇인가, 필터, 세 가지 필터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리스트를 이렇게 작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다 보면 내가 구체적인 논문의 주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나는 연구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가, 어디로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거를 메모를 하는 거죠. 그 엑셀에다가. 그리고 위에 여러 가지 이제 정리했던 리스트들, 논문의 리스트들을 쭉 보면서 이제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내가 이제 눈이 생겨요. 어떤 주제가 논문 제목이 좋은 것인가라는 것이 생기게 되면, 그러면 나의 지금 상황 속에서, 나의 사역의 현장 속에서 내가 연구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 이거를 정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내가 그 연구 대상을 어떤 이론적인 배경을 가지고 조명을 하고 연구를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갈 것인가, 교회를 개척하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선교사들의 어떤 탈진을 예방하는 것인가, 아니면 교회를 부흥케 하는 것인가, 아니면 관계를 회복하는 것인가, 어떤 방향성을 잡고 그 이론적인 구체적인 배경을 가지고 그것을 이제 정하게 되면 이제 그것이 나의 논문의 제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엑셀로 정리하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논문은 너무 많죠. 제가 시즌 1에서 강의했던 것처럼 RISS나 뭐 DPPR라든가 이런 것을 무료로 가입하셔서 여러분이 그런 사이트에서 논문을 다운로드 받으세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모든 제목들은 제가 오리지널 이제 논문이 다 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일단은 제목 리스트를 이렇게 엑셀로 정리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엔드노트를 통해서 정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엔드노트를 구매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구매하지 않은 분도 계신데요. 일단은 구매하신 분들은 엔드노트로 정리하는 방법도 좋아요. 일단은 키워드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은 그 파일들을 이제 엔드노트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엔드노트로 정리하는 방법은 일단은 원문을 다운로드 받으면 서지 정보로 다운로드 받은 PDF를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정확하게 서지 정보가 완벽하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PDF를 다운로드 받으면 그거를 서지 정보로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엔드노트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엔드노트를 여시면 제가 미리 이렇게 그 아까 보여드렸던 자료들을 먼저 제가 작업을 해서 서지 정보를 이렇게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PDF 원본이 있어서 이렇게 바로 원본을 보면서 이제 서지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교회를 통한 교회 성장 전략 연구, 남가주 로고스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엔드노트 작업, 엔드노트는 제가 엔드노트 강의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엔드노트 다운로드 받으시고 설치하신 분도 계시고 설치하시는데 어려움을 겪으신 분도 계실 텐데 일단 엔드노트를 조금 더 심화된 과정을 제가 앞으로 강의를 하게 될 텐데요. 일단 오늘은 이제 논문의 주제를 제목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정하는가에 대한 그 방법에 포커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요 엔드노트 작업하는 거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제목들의 그 논문들이 다 오리지널 소스들이 다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보내드릴게요. 제가 원문을 다 보내드릴 테니까 그 작업을 여러분이 나중에 제가 엔드노트를 작업하는 거를 설명을 드릴 때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그거를 해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그룹을 만드는 게 있습니다. 마이 그룹에서 오른쪽 누르면 크리에이트 그룹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폴더 만들듯이 윈도우에서 폴더 만들듯이 그룹을 만들어서 내가 키워드로 검색한 PDF 파일들을 하나로 이렇게 그룹으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가 편하게 아니면 뭐 연도로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저거를 뭐 교회 성장 아니면 치유 상담 내가 어떤 주제를 할 때 치유 상담이다 그러면 이렇게 폴더를 만들어 놓고 키워드 검색한 이 논문들을 이제 서지 정보 엔드노트로 가져와서 저 그룹 안으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제목을 보면서 클릭하면 바로 옆에 PDF로 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여러분이 그 목차라든가 그 내용들을 일단은 개요를 보세요. 그래서 이 논문이 도대체 어떤 내용인가. 물론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가정교회를 통한 교회 성장 전략 연구인데 남가주 로고스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연구 대상은 남가주 로고스 교회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남가주 로고스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인가 홈페이지가 존재한다면 그걸 보고 이 교회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키워드로 그룹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폴더 만들듯이 해가지고 뭐 이거는 교회 전도 예를 들어서 전도라는 폴더를 만들면 여러분이 RISS나 DPPR라는 여러 가지 온라인 리서치 논문을 검색할 수 있는 곳에서 원문 같은 걸 다운로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PDF로 받은 거를 서지 정보로 옮겨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구체적인 방법은 제가 엔드노트 설명할 때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주제에 관한 것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미리 작업을 해서 이제 그 원문들이 다 여기 와 있어요. 자, 근데 어쨌든 이 제목을 보면서 원문을 보면서 아까 엑셀로 정리하는 것과는 다르게 이거는 원문을 보면서 이 서지 정보를 보기 때문에 내가
논문의 제목을 정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도움을 받을 때 여기에 있는 목차를 통해서 제목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가정교회를 통한 교회 성장 전략 연구, 남가주 로고스 교회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남가주 로고스 교회와 비슷한 상황, 컨텍스트를 갖고 있는 교회라면 도움이 되는 논문이겠죠. 그래서 어쨌든 대상이 남가주 로고스 교회인데 방향은 뭐냐면 교회 성장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전략이 뭐냐. 근데 그 구체적인 툴이 뭐냐라고 했을 때 가정교회든 가정교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분이 이 연구자가 우리가 어떤 배경을 갖고 있냐라고 했을 때 남가주 로고스 교회를 잘하는 분이구나. 아니면 사역자구나. 아니면 담임 목사구나.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분이 교회 성장을 전략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변화를 주려고 하는구나.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 제목을 통해서 그 정도는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쭉 내려가면은 이제 개요가 있어요. 개요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논문의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목차가 있겠죠. 목차를 통해서 이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로고스 교회 현황, 그다음에 목회 철학, 비전, 그리고 가정교회에 대한 성서적인 배경과 근거, 그리고 뭐 성경 실제 사례, 가정교회 역사, 그다음에 뭐 그래서 뭐 중국 가정교회도 얘기했고 한국의 가정교회 사역 모델, 그리고 남가주 로고스 교회 마지막 8장에서 그 교회를 뭔가 가정교회로 전환하려는 어떤 이런 어떤 연구의 목표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요 제목, 그다음에 개요, 그다음에 목차만 보면 이 논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를 이렇게 머리에 들어오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걸 통해서 내가 논문을 쓸 때 어떤 논문의 제목을 쓸지 그리고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 그 이론적 배경으로 뭘 해야 될지 이런 도움을 여러분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만 봤지만 여기에 보면은 이제 다양한 논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비슷한 논문들은 어떻게 썼는가 이렇게 원문을 통해서 비교하면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비슷한 주제의 어떤 논문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어떤 논문이 더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고 이론적으로 설명이 잘 돼 있는가를 우리가 비교하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엔드노트가 이게 좋은 점이죠. 원문을 같이 볼 수 있다는 거. 서로 논문 제목뿐만 아니라 원문을 같이 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엔드노트를 통해서 이게 여러분 비싼 돈 주고 샀는데 그만한 우리가 효과적인, 효율적인 그 기능을 우리가 습득하고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자료를 제가 제공을 해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음에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그 원문을 어떻게 서지 정보로 바꾸는지 그런 방법들을 배우고 여러분이 그룹을 또 만들어서 그 키워드 중심으로 그룹을 만들어서 논문들을 여러분이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개인적인 라이브러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엔드노트는 바로 개인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논문을 쓸 때 뭐 이 원문으로 있는 거는 페이지 수가 다 있잖아요. 이게 페이지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참고했던 부분에 이 서지 정보를 집어넣고 그다음에 여기서 페이지 수를 보고 기록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너무나도 논문 쓸 때 수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엔드노트를 통해서 서지 정보를 수집하고 그다음에 수집된 서지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논문을 쓰게 될 때 풋노트를 달게 되면 너무 쉽게 논문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런 PDF가 있으면은 여러 논문들을 비교해 가면서 서로 비슷한 주제를 비교해 가면서 이제 도움을 받고 그다음에 내가 동일한 주제로 논문을 쓸 때에 어떤 방향으로 쓸 것인지. 그러니까 선행 연구를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그 선행 연구를 단순하게 서술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 선행 연구, 동일한 주제라 할지라도 그 선행 연구들의 방향성과
내가 쓰고자 하는 방향성의 차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논문이 다른 선행 연구와 이런 독특함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선행 연구를 고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같은 쓰고자 하는 주제의 키워드 검색해서 논문들을 검색해낸 것들을 우리가 논문에서 여러분이 선행 연구 고찰을 하게 될 때에 단순하게 서술하는 거로 끝나지 말고 나의 관점으로 그것을 평가하고 서술해 내고 또 차이점을 이야기해서 내 논문의 독특성을 드러내게 하기 위한 목적이 선행연구 고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우리가 서지 정보를 모아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작업이 굉장히 논문을 쓰는 데 있어서 유익하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논문의 제목을 통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필터, 그리고 연구 대상, 선교적인 배경, 이론적인 배경, 그리고 매개 변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정리하다 보면 주제 선정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들이 떠오르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서지 정보에 있는 노트에다가 여러분이 기록을 하세요. PDF가 있지만 에디트를 누르면 여기 이렇게 노트가 있어요. 노트. 여기다가 여러분이 막 그 아이디어 같은 거를 기록해도 돼요. 이거는 그 서지 정보 풋노트 달 때 그건 나타나지 않고 나만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 노트에다가 이 책에 관련된 어떤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정리해 내면 엔드노트를 정말 200% 300% 여러분이 활용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엔드노트를 이렇게 프로그램을 비싼 돈 주고 사서 왜 이렇게 이 엔드노트라는 프로그램이 그런 어떤 역할을 하길래 논문 쓰는 데 있어서 그렇게 비싼가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PhD 논문을 쓰다 보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게 큰 비용이 아니고 정말 아주 탁월한 툴이 바로 엔드노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를 활용해서 여러분이 논문을 쓸 때 제목을 선정하는 것부터 물론 엑셀로도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원문을 같이 보면서 서지 정보를 같이 볼 수 있는 거는 엔드노트밖에 없어요. 그래서 엔드노트 밖에는 없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이제 다른 서지 정보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조테로라든가 다른 프로그램들. 그러나 가장 서지 정보 프로그램 중에서 탁월한 것이 엔드노트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툴들을 이용해서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연구 주제를 선정하는 그런 원리들을 통해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연구 주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논문의 제목을 구체화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이 뭘 준비해야 될지 학문적으로 이런 방향성이 잡히기 때문에 논문에 탄력이 붙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논문을 쓰는데 의욕이 생겨요. 왜냐하면 분명한 방향점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를 써야 될지 모를 때 이게 혼란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뭐를 써야 될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분명한 목표가 생기면 그때 이제 에너지와 열정이 생기게 되고 그다음에 그것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논문 제목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아이디어들을 제가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들을 잘 숙지해서 여러분이 주제를 아직 정하지 못하거나 논문의 제목을 구체화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도움을 얻어서 반드시 그거를 정하시고 그 다음에 논문을 계속해서 써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